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아임 김사부.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작급입니다. 왜 그래? 안녕.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 행복하자. 훔친 것 같은데? 아프지 말고. 봄을 극복하시고 실성의 단계에 이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야 됩니다. 네, 행복할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행복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김사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행복해요. 네, 왜 그런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군요. 네. 네, 저도 2번 봤는데 우리 그거는 다음에 방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나가심 떠람대어 분들 다시 들어오시기를 저도 오늘 복귀할게요. 네, 미친놈들. 알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임스포가 그거를 보고 와서 스포를 하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더니 다 나갔어. 오픈 채팅방에서 우르르 나갔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네네. 우리 집 나간 막내들아 어서 들어오거라. 아빠가 회귀한다. 네. 근데 살면서 이렇게 어떤 영화나 그런 매체로 인해 가지고 극한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인데 한 주간 동안에 같은 영화를 2번 본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저도 2번 봤거든요. 그래서 뭐 예고를 해주시죠. 다음 주에 네. 엔드게임 네. 스페셜 방송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욕 더럽게 쳐야겠구만. 지난과 다릅니다. 제가 성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 피곤하다며. 네. 아니, 제가 오랜만에 직장 생활을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원래는 김포 생활에 되게 만족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니까 퇴근하면은 그 시골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Somebody Else 들으면서 시골집으로 도회적인 느낌으로 시골집으로 가십시오. 네. 아무튼 저는 영화 생일을 봤습니다.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아니, 좀 또 볼 자신이 없으면서 이제 어떤 영화인지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다시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였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못 보겠더라고. 근데 서 과장님은 그런 뭔가 아픈데 봐야 되는 영화 엄청 잘 봐요. 변태인가? 아니 여태까지 우리 얘기한 거 보면 아픈데 봐야 되는 영화 안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아픔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자학적이죠. 그로테스크한. 아무튼 뭐 지금은 아마 다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영화관에서? 아니야, 한 관인가 본 거 같아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꼭 많이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읽어주십시오. 그의 몸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구독하며 에피소드 후원도 하였던 청취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떠람대오는 기독교 방송인가요? 영화 속의 방송인가요? 잡다한 모든 걸 말할 수 있지만 잡다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함께 알아간다면 좀 더 나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례하였다면 죄송합니다. 네, 좋은 의견 무리하지 않고요. 좋은 의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은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보니까 얘네 좀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은 내용만 계속 떠들어대는 게 아니냐라는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오늘은 더한데. 오늘이 걱정이군요. 근데 저희가 극동방송 얘기하면 안 되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저희가 극동방송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 속에서 약간의 뭐 인문학 조금 이렇게 담겨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시각들을 제공해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는 방송이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소양들이 조금 있잖아요. 아니, 취향이 다 다르니까 네, 좀 약간 직접적인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서 2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영화 얘기하고 끝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애청을 하시기 때문에 아쉬워서 아마 남기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제 특기 마블과 또 은혜로운 적용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쫑91님 잘 듣고 갑니다. 이 영화를 보관만 해놓고 벌써 몇 년을 썩히고 있었는지 김사부님의 멋진 설명에 꼭 보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김사부님은 말투나 댓글 쓰시는 거 보면 가끔 뚱딴지 같은 뜬금없는 단어들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좋아요 꾹 누르고 댓글 남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뚱딴지 같고 창의적이에요.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창의적일 수 있구나. 가끔씩 놀랍니다. 네, 사람요님. 쇼생크 탈출 좋은 영화로만 생각했는데 김사부님의 해석으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방송, 생각할 수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렌지빛 가스등님. 이 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네 분의 시선과 마음결에 매번 놀랍고 따뜻한 기운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제 이름만 아는 책에서 침묵에 대해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빠빠 빠빵 네, 이렇게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섬유 향수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엄마 아내 여자님께서 죽음의 기술편에, 오렌지빛 가스등님께서 침묵편에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원래 저는 이제 인부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살면서 저는 문화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이제 좀 그림도 약간 관심이 생겨서 좋아하는 화가도 한 명 생겼어요. 누구요? 장욱진이라는 화가인데 우연히 그 미술관 장욱진 미술관에 갔는데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 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고 이제 떠람대오 애청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패션을 좋아하고 저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좀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보니까 살면서 배운 지식들이 어린 시절에 유년기 때 지식이 어디서 형성됐는가 보니까 만화에서 많이 생겼어요. 저는 국사는 맹꽁이 서당이라는 만화로 배웠고 세계사는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배웠고 어떤 인간에서 중요한 어떤 의리 같은 것도 만화에서 많이 배운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떤 팀을 짜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내 팀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것들 사실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원피스로 배웠습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료라고 안 한다고 꼬봉들 들었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왕놀이하는 것도 만화에서 배웠겠죠. 넌 내 꼬붕이 되라. 거기서 루피가 너네 동료가 되라 하지만 지가 대장이거든. 이상한 한국 일집 만화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만화들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나 뭐 보셨던 것들? 그러니까 옛날 만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만화도 상관없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죠. 그치. 하나를 찝기가 되게 어려운 거 그냥 뭐 떠오르는 것들. 슬램덩크, 슬램덩크. 드래곤볼, 그치. 나루토. 다 일본 만화군요. 네. 그치. 뭐 굉장히 많죠. 쭉 그냥 읊어도 될 만큼. 사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렇게 애증 관계잖아요. 근데 일본이 사실 세계 최고의 만화 강국이긴 하거든요. 이따가 뭐 그 얘기를 아마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한참 농구 열심히 할 때 슬램덩크 영향 받았던 것 같고 뭐 드래곤볼 보고 뭐 그랬죠. 근데 슬램덩크랑 드래곤볼은 그냥 전 세계 만화 역사에 큰 두 줄이어가지고 맞아요. 장르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진짜 구약이랑 신약 같은 건데. 이제 최근에 원피스가 완전히 빵 뜨기 전에는 뭐 걔네들이 최고였으니까. 원피스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는데 원피스 좀 찾아보니까 원피스가 1년에 받는 저작권료만 그 작가가 1년에 200억 받는데요.
저작권료만. 아직 완결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완결 못할 것 같아. 보니까 작년에 인터뷰 기사에서 이제 절반했다. 아 진짜요? 진짜. 이제 절반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져서. 저는 원피스 원래 초반에 나루토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나루토는 이미 완결이 된 지 뭐 꽤 지났고 원피스 이제 보다가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지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거를 공부해가면서 보고 있나. 약간 즐기는 수준을 떠나가지고 너무 인물도 많이 나오고 세계관 역사가 오니까 이거 무슨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봐요. 그치. 너무 힘들어. 나도 원피스 대학생 때까지 봤던 것 같아. 나도 한 5년 전까지 봤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3년 전쯤에 뭐 그때까지 보고서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서 과장님 뭐 만화 좋아하시는 거? 저 좋아하죠. 저는 그리고 책대여점집 딸이었고요. 또 만화방도 진짜 열심히 다녔고. 그러니까 우리 때 순정 만화, 뭐 황미나, 언플러그드 보이. 이미라, 천계영, 이은혜 뭐 이런 작가들, 신일숙 이런 작가들 거 많이 봤고 저는 학원물도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사나이, 짱 막 이런 거랑 열혈강호, 용비불패 막 이런 거. 무협 만화도 보고. 일본 만화도 아직도 완결 안 바사라 됐네. 뭐 이런 거 제 인생 만화고요. 야, 그렇네요. 네네. 어렸을 때 만화책방 가면 꼭 이런 누나 있었는데. 이런 누나. 그러니까 누나인데 저는 가면 진짜 칙칙하게 아저씨들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막 초등학생이 거기 앉아가지고 만화책 보고 그랬어요. 이따 만화방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겁니다. 만화방. 한국에서의 한국 만화 역사에서 만화방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만화방. 저도 엄청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 그렇죠. 뭐 그런 건 아시나요? 그런 IQ 점프 이런 거 말고 2000년대에 나왔었던 만화 잡지들이 있어요. 팝툰. 알아요. 팝툰 알아? 그 시내 21에서 나왔었던 만화 잡지. 그런데 오래 못했는데. 맞아요. 전 그것도 다 사서 봤고 새 만화책이라고 약간 인디 만화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아무튼 약간 그런 마이너한 느낌의 만화 잡지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챙겨봤습니다. 전 그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저는 뭐 만화 엄청 좋아하죠. 그래요? 난 지금 못 봤다 그러지 최근까지도 만화방을 계속 가고 있어요. 저는 만화방을 간다고? 주기적으로 가요. 요즘 만화방이 되게 다시? 좋아졌어. 네, 주기적으로 가요. 뭐 어릴 봐요? 때 만화방 가면 아빠는 통타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갑자기 그랬을 것 같은데. 신앙 아버님도 그때 고백을 만화책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 집에서 무협 드라마를 비디오를 막 10개씩 빌려가지고 보셨고 저는 만화책을 아웃복서라는 혹시 만화책 아시나 모르겠네. 옛날에. 저 알아요. 그거 진짜 사나이 작가가 그린 거죠. 그쵸. 나도 그거 본 것 같아. 네네. 박사나. 네, 박사나. 그걸로 입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봤죠. 두 번째 접했던 만화가 야이바라는 거고, 야이바 진짜 세 번째가 패왕전설 효라는 만화가 있어요. 모르시죠? 다 모르는 거야.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만화 얘기해 보십시오. 막 이런.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세 번째까지 봤던 만화가 지금까지 기억나네. 예. 손잡고 네. 좋아하는 거 있네요. 뭐요? 좋아하는 거 있네 만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근데 뭐 갖고 열광하지 있는 않잖아. 취미 중에 하나가 그냥 그 만화방 열광하는 거예요.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손잡근은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하는 거지 마음을 주지도 않는 거. 약간 제 마음을 주진 성실하게 않아요. 취미 생활을 네, 하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그래서, 주진 않습니다. 이거 재밌군. 그럼 나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화방에 가서 계속 읽어야 되겠다. 뭐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야. 예. 네. 옛날 영화 중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이킬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 그 약 먹은 사람 거기 나오는 사람 같아. 야이씨.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자기 인생에서 영향을 주었던, 함께 웃고 열광하고 심지어 함께 울었던 만화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만화가 무엇인가 개념 정의를 좀 이렇게 러프하게 해봤더니 그림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글이 있으면 만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한다고 했을 때 오늘은 특히 이제 한국 만화의 역사. 글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근데 만화에 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글이 없으면 일러스트와 사파와 애매해져요. 근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데도 글이 없으면 그거를 만화 역사에서 봤을 땐 글이 등장하면서부터 약간 만화로 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영화에 분류에 있어서도 무성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안 나오고 대사 찰리 채플린 같은 것들. 근데 그것도 이제 영화로 치는 것처럼 만화도 꼭 글이 없어도 그럼 없는 만화들이 있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있어.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글이 없는 만화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서 만화가 따로 떼어져 나온다고 그랬었을 때는 그게 글과 만화. 그렇죠. 대사. 그런 활자, 대사라든지 맞아요. 그다음 그게 밑에 설명으로 달리든 말풍선으로 달리든 글이 그림에 삽입되면서부터 만화라고 보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싶어요. 뭐 최근에 이제 어벤져스도 이제 마블의 만화가 원작이었고 그다음에 일전에 이제 떠람대에서 소개했던 책 김민석 씨의 교회를 부탁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 만화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근동의 눈으로 본 성경은 만화책은 아니지만 만화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런 만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한다 그랬을 때 특히 한국 만화의 역사 그 중에서도 책으로서의 만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한 소비와 소유의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화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한국인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한국인들이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소유하는가에 대해서 좀 관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면들도 있어서 뒤에서 뭐 그거 잠깐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의 만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세기 이후의 시대 연도별로 차근차근히 만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잠깐 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만화의 효시입니다. 만화의 효시. 효시가 뭐예요? 뭐냐면 효시는 시작인데 그 이제 원래 효시라는 단어의 어원이 전장하기 전에 쏘는 소리가 나는 화살을 효시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장한다 그랬을 때 화살을 딱 쏘면 화살이 이렇게 적을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삐 하면서 소리 나는 화살 있잖아요. 그만 설명하세요. 나팔 같은 거구나. 뭐 그거지. 이제 우리 전쟁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을 담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효시. 그래? 그죠? 만화 효시. 나 많이 듣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 소리 나는 화살을 효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만화의 효시라고 했을 때 본격적인 시작보다는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기원을 올라가면 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만화로는 10세기를 꼽기도 해요. 고려시대. 뭐가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벽화. 보명시부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시무, 그러니까 10마리의 소? 10장의 소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게 고려 시대가 불교 시대잖아.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불교 만화에 가까워요. 근데 야 이게 어떻게 만화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림 봤는데 진짜 10컷으로 되어 있고 다 그림이 이야기에 따라서 전개가 돼 있고 밑에 글로 설명이 있어. 저번에 했던 아르스 모리엔디 같은 느낌이네요. 사파가 있고 밑에 설명이. 맞아요. 근데 이건 10컷으로 돼 있어. 약간 그때 당시 불교를 부탁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가 없어져가지고 한 동자가 그 소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고 소를 찾아. 근데 소를 잃어버리거나 소를 찾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세를 떠나서 열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9번째 컷에서 소를 찾은 다음에 10번째 컷에서는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제 불교에서 진리를 의미하잖아요. 동그라미만 그려져서 마지막에는 깨달음의 세계로 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10번째 컷에서 동그라미를 보고서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다 같은 생각하는구나. 네,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10세기에 보명시부도가 있고 4칸 만화의 효시가 또 있어요. 4컷 만화의 효시는 1745년의 의우도입니다. 의우도는 이제 뭐 소를 키우는 사람이 그 짐승한테 호랑이인지 뭐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소가 싸워준다. 아주 충성스러운 의로운 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컷 만화로 되어 있는 게 1745년의 의우도이고요. 이 1745년도에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가 활약을 했습니다. 네, 기독교 방송이라서.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만화의 등장. 이제 해방전, 그래서 1920년부터 1940년까지를 좀 볼게요. 한국에서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출판 기술이 막 좋아지고 신문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사들에서 사파들이 등장하는 게 이제 만화의 시작이에요. 사파들, 일러스트들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20년대에 이르러서 진짜 만화라고 볼 수 있는 것, 한 컷뿐만이 아니라 막 4컷짜리 만화라든지 이런 신문 연재 만화라든지 이런 만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대 자체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할 때라서 신문사에서 그 풍자 만화들이 가장 큰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1923년도에 5월 26일 날 동아일보에 실린 윤상찬의 제목 이렇게 빨리 고야 라는 한 컷짜리 만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윤상찬의 이렇게 빨리 고야.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에 한 컷의 그 그림의 가운데에는 조선 사람이 페랭이 갓 있죠. 이렇게 작은 페랭이 갓을 쓰고서 인상을 쓰고 앉아 있고 그 주변에 3사람이 있어요. 유럽인, 중국인, 일본인. 딱 봐도 유럽인 같이 생긴 그 신사. 딱 봐도 중국인, 딱 봐도 일본인. 3명이서 조선인을 둘러싸고 조선인의 몸에다가 빨대를 꽂고서 빨고 있어. 그리고 말풍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가뜩이나 빈혈증이 있는 내가 이렇게 빨리고 살 수가 있나.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선인이 빨리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개화기라서 막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탈하던 시기라서 그것에 대한 이제 풍자 만화죠. 그럼 풍자 만화로 인해서 이제 1920년대에 만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 만화 때문에 신문사가 좌지우지 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만화가를 데리고 오느냐, 어떤 만화를 흥행시키느냐가 그 신문사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신문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대한 어떤 척도 같은 것에 가까웠대요. 풍자 만화로 시작된 만화의 바람은 모든 신문사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것에 이르렀고 드디어 빅히트작이 등장합니다. 노수현이라는 그 화백이 조선일보에 그린 4컷 만화예요. 제목은 멍텅구리 헛물켜기. 이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그전에는 다 풍자 만화였어. 어떤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우리나라 문제라든지 그런 시사적이고 풍자적인 만화였다면 이 멍텅구리 헛물켜기는 처음 등장한 생활 만화예요. 그리고 캐릭터가 정해져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방식의 첫 만화가 바로 이 멍텅구리 헛물켜기예요. 당시에 이제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일보가 지금 조선일보랑 달라요. 당시에 굉장히 너무 다르네요. 네,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던 조선일보가 그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아가지고 폐간 위기에 빠져요. 어려움에 빠졌더니 만화가였던 김동성 씨가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작가, 그다음에 기획자, 그림 그리는 사람을 첫 팀으로 만든 만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던 김동성 씨가 미국에서 그때 가장 큰 유행을 했던 신문 연재 만화, 그 조지 맥마너스의 매기와 지그스. 이거 만화사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 매기와 지그스라는 만화를 보고서 흉내내서 그린 만화예요. 그래서 이 멍텅구리 헛물켜기는 이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경성 최고의 부자 최멍텅. 귀엽다. 되게 키가 크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헛다리 짚고 되게 약간 멍청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최멍텅이고 그 다음에 그 최멍텅이 좋아하는 기생 신옥매. 그 기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최멍텅이 신옥매를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서 계속 골탕을 먹이는 윤바람. 그래서 아주 키가 작고 아주 영리한 윤바람. 이 3 캐릭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이 최멍텅을 약올리는. 그래서 이제 막 신옥매랑 최멍텅이 밀고 당기기 하고 윤바람이 계속 엿먹이고 뭐 이런 내용이 이 멍텅구리 헛물켜기예요. 이때에 처음 등장한 게 뭐냐면 의태어가 등장합니다. 그림으로 의태어. 그러니까 이런 나도 이거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충격적일 수 있구나, 쇼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만약에 내가 골탕을 먹었어, 아니면 넘어졌어. 그랬었을 때 위에서 별이 빙빙빙빙 도는 거 있죠. 그게 처음 등장했대.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신선한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그 매기와 지그스가 거기서 조지 맥마너스가 늘 표현하던 별이 빙빙빙 도는 걸로 사람이 어지러움을 표현하던 게 미국에 있던 걸 그대로 따와서 했는데 사람들한테서 이게 와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신선해서 유행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대요. 이 만화로 인해서 유행어가 생겼는데 뭐 어이쿠 그다음에 사람이 다 죽겠는데 생각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멍텅이 신홍매를 좋아하잖아. 난 너가 좋아. 그러면은 신홍매가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아니에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다 죽겠는데 생각이 무엇이야?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유행했냐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최초의 영화가 한국에서 등장합니다. 멍텅구리라는 제목으로 1926년에 영화가 등장했고 이 영화에서 첫 여배우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영화에는 여배우가 주연이 될 수가 없었었는데 여자 배우가 주연이 된 첫 영화가 이 멍텅구리가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사 만화가 처음에는 1920년대부터 인기를 얻다가 점점 일본이 이걸 냅둘 수가 없어서 계속 탄압을 하기 때문에 생활 만화라든지 명랑 만화라든지 그런 신변잡기 만화들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 후 그리고 50년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시사 만화가 막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해방을 하면서 다시 시사 만화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때가 이제 사회의 격변기 혼란기잖아요. 인브로가 다 겪으셨죠? 그렇죠. 꿈에서 다 겪었고. 실제로. 네. 네. 그때 이제 뭐 소련 진영과 미국 진영. 발음이 착착 붙잖아요. 소련. 일부러 3.1운동도 하잖아. 그러니까 건국운동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뱀파이어냐? 근데 소련이라는 말 어색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렇죠. 나 때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우리 때는 소련이었거든요. 아니요, 저 때는 러시아였어요. 네,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지만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가 제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소련이 굉장히 익숙해요. 소련. 장기예프도 있고 고르바초프도 있고. 아재 방송. 사회 격변기 때 이제 각 진영을 비판하는 만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화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데의 최고의 도구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림과 사파와 메시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 뭐 공산주의 진영에서든 자본주의 진영에서든 자기 쪽으로 선동을 하기 위해서 만화를 앞장 세우고요. 이때 완전히 빵 뜬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성환 화백의 고바오 영감. 고바오. 네, 이때 등장합니다. 고바오 영감이. 고바오 영감은 어떤 작품이냐면 14,000회를 연재한 14,000회를 연재했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고요. 김성환 화백 지금도 살아 있어요. 1930 몇 년생이시더라고. 혹시 그 아들이 김성모 김성모 아니겠죠? 김성모 화백. 강중약 중간약 상관없고요. 네. 김성환 화백의 고바오 영감 이 시사 만화고요. 김성환 화백은 이 당시에 너무 시사적인 것으로 유명했던 게 어느 정도였냐면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있던 말이래. 신문에 고바오가 실리지 않는 날은 대특종의 날이다. 그러니까 특종이 빵 터지면 고바오 영감이 그거를 이제 김성환 화백의 고바오 영감으로 그거를 풍자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신문사에서 그걸 자르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빼는 거야. 중앙정보부라든지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고바오 영감 안 실렸어. 오늘 뭐 터졌다. 잘렸구나. 잘렸다. 오늘은 특종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림은 늘 그리는데 그치. 빼졌다는 거지. 그치. 네. 매일 그리는 그러니까 검열을 당했다는 네, 거죠. 그거죠. 네. 검열을 당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만화 검열사가 있어요. 한국에 60, 70년대 만화 검열사가 있는데 잘렸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종의 날이다. 외신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실제로 뭐 가서 조사도 많이 받고 고문도 당하고 그러셨대요. 경무대 똥통 사건 되게 유명합니다. 경무대 똥통 사건. 뭐냐면은 그 이승만 정권 때 하도 이게 막 탄압이랑 이런 게 강하고 그 정치인들이 힘이 강하니까 뭐 무슨 내용이냐면 4컷 만화인데 그때는 이제 똥을 푸는 사람들 있잖아. 똥 푸는 사람이 둘이서 가다가 한 똥 푸는 사람을 보고서 꾸벅 인사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영감이 고바오 영감이 아니 누군데 저렇게 90도로 굽실거리면서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경무대에서 똥 푸는 사람이야. 경무대에서 똥 푸는 사람도 권력자다. 그 이 경무대 똥통 사건으로 인해서 끌려가서 조사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렸다고? 그 4컷이에요. 그게. 저 사람 경무대에서 똥 푸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요거 때문에 끌려가가지고서 조사받았대요. 검색해봐야겠네.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경무대 똥통 사건 되게 유명해요. 시사 만화가 등장을 했고 동시에 또 오락 만화와 청소년 만화들이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해방 후에 그리고 50년대 때는 그 한국 전쟁 있잖아요. 6.25가 있잖아요. 난 이게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6.25가 끝났어. 그리고 6.25 중이야. 전쟁 중이고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나만 해도 야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럼 전후면 이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걸 걸어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만화가 대유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 후의 상처가 문화와 예술로 치유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게 체질적으로 몸적으로 느끼는 거야. 이게 나를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준다는 걸 알아서 만화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야. 젊은 애들이 만화방에 가서 줄 서 있고 만화를 사는 데에 돈을 쓰고 있고 이게 못마땅해서 어른들은 만화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만화를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젊은 애들은 그런 청소년들은 특히 문화로 상처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행본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제 만화가 책으로 나오는 단행본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에 드디어 일본 해적판 만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일본은 만화 강국이니까. 그때도 이미 만화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만화 일본 해적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해적판 만화로 돈을 번 김상옥 씨가 1954년에 만화세계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잡지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공 만화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공산당 나쁘다. 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가장 최근의 반공 만화라고 하면 그나마 최근이라도 오래됐지만 또리 장군 있지 않습니까? 또리 장군. 그게 반공 만화예요? 또리 장군 반공 만화죠. 아 그래? 저는 직접 보진 않아가지고. 안 봤어 또리 장군? 너무 유명한데 볼 봤어요? 기회가 없죠. 진짜? 나만 봤어? 본 거야? 본 게 독특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 막 지점토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장군 만들어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또리 장군의 적이 김일성이에요. 아 그래요? 북한군이고 납치돼서 이제 또리 장군이 싸우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탈을 쓰고 있었어. 김일성이 누구냐면 돼지야. 그 탈을 벗으면 돼지고 그 공산군들은 늑대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나고 나서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화구나. 아무리 이데올로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늑대로 표현하고 돼지로 표현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 소녀들에게 뭐 선풍적인 인기였을까. 극장 가서 보고. 이게 요새 장삐쭈가 이렇게 많이 더빙할 때 사용하는 맞아요. 장삐쭈가 이거 거기서 많이 봤다 해요. 했어. 네. 또리 장군. 그럼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반공 만화의 분류로도 볼 수 있겠죠. 1960년대, 70년대로 이제 오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제 순정 만화가 등장을 해요. 일본 만화의 카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캔디라든지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캔디가 그때 화살표 코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샤랄라한 게 그런 여성 주인공이 눈이 얼굴의 3분의 2를 차지하죠. 그렇죠. 그게 벌써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네, 1960년대부터 등장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나도 와 되게 빨리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 아톰도 벌써 나왔고 그때 벌써 나왔어요. 그럼. 아톰이? 잠깐만. 나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아톰은 오래된 만화였던 것 같아. 그렇구나. 데스카 오사무는요 20세기 초반 사람이에요. 이미 1952년에 일본에서는 아톰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뭐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미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가 되면 60년대 초에 공상과학 만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만화로부터 카피한 그 순정 만화들이 막 나와서 점차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창출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 사실 뻔하지. 지고지순하고 오뚜기 같은 여자 주인공.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돈 많은 남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뭐 인물 구성,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순정 만화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공상과학 만화도 요때 등장을 해요. 난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공상과학 만화에 어떤 큰 거봉이 있어. 최고봉이 있어, 진짜. 태권브이? 라이파이예요. 나도 처음 들었어. 라이파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라이파이. 이게 지금 한 60살 한
환갑 지나신 분들, 머리가 하얀 노인분들한테는 완전 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최고의 만화 막 그런 거야. 그다음에 그 최백호 가수의 최고의 인생 만화 무엇입니까? 라이파이. 이때에 김산호라는 화백이 이 사람이 일본에 아톰이 있고 미국에 배트맨, 슈퍼맨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슈퍼히어로가 없느냐?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이 라이파이라는 이 만화예요. 나 진짜 이건 그런 태어나서 마음으로 처음 만든 본다. 것도 태권브이지 않아요? 뭐 일본에 뭐가 있는데 왜 그치. 우리는 없냐? 태권브이는 완전 표절이잖아요. 마징가 제트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산호 화백이 야 우리나라에도 슈퍼히어로가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과학적이고 상상의 세계를 좀 펼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사람이 그린 만화가 라이파이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슈퍼맨을 따라해가지고 가슴에는 라이파이의 리을을 새기고서 리을을 새기고 완전 허접해 여기 리을 조그만하게 있어. 근데 내용이 되게 참신해. 내용이 막 에베레스트 산에 가도 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아프리카에도 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나쁜 노게 여왕이라는 그 여왕은 잉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늙어가다가 우주에 가서 영원한 젊음의 에너지를 얻고 와서 지구를 정복하려고 그래. 진짜 스케일이 엄청 크구나.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 가서도 싸우고 에베레스트에 가서도 싸우고 그리고 이미 그때 라이파이는 무선 송출기가 있어. 그러니까 무선으로 사람들이랑 연락을 해. 그리고 비행기가 태양열로 가. 그리고 태양열을 받으면 비행기가 사라져. 그러니까 완전 막 신세계인 거야. 지금 그러네. 우리가 어벤져스 보면서 느끼는 거를 이때 1959년도, 61년도 이때에 라이파이를 보면서 그 당시의 소년들은 이제 상상의 세계를 이제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상과학 만화와 순정 만화가 60년대에 이제 막 흥행을 하다가 5.16이 일어나면서 이제 만화 검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뒤후에 이제 만화 검열사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60년대부터 만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만화방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부터 만화방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만화방을 대본소라고 했대요. 서과장 대본소라는 말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역시 그 책 쪽에서 이랬어도 이거 안 쓰는 단어인데 옛날 단어예요. 그 대가 만을 대고 본이 그 책을 셀 때 책의 단위를 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온 단어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대본 그러면 책이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화방을 대본옥이라고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대본소.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요 대본소가 만화방이에요. 그래서 만화방에서 볼 수 있는 얇은 책을 대본소 만화라고도 하고 그냥 대본소라고 했을 때 만화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만화방에 있는 책을 대본소라고 하기도 해요. 그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군요. 그 만화방에서 오늘 무슨 타임머신 특집인가요? 네. 할배 특집. 네. 옛날 만화방에서는 굉장히 얇고 완전 싸구려 저질로 된 종이. 파피루스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거칠고 그 몇 번 넘기면 인쇄도 다 지워지고 막 되게 너덜너덜해지는 완전 싸구려 질 나쁜 종이. 겉표지도 최하 저질의 종이로 만든 얇은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만화방에서만 유통되던 만화책인데 그걸 이제 대본소 만화라고 했었어요. 만화방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선 전쟁 후에 사람들이 서점이나 문방구에서 만화책을 팔잖아.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만화책을 사지는 않고 거기서 막 읽는 거야. 근데 뭐 비닐로 지금같이 이렇게 패킹을 해놓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와서 저놈들 저거 다 보니까 돈이나 받고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서점이나 문방구에서 돈을 받고서 만화를 보여주던 게 이 만화방의 시초가 됐다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두 번째로는 남대문 근처에 가면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자판에서 길에서 이렇게 거적대기에다가 만화책을 깔아놓고서 만화책을 보게 해줬대요. 돈을 받고서. 그래서 거기에 되게 웃기잖아. 그 남대문이나 이런 시내에 가면은 자판에서 만화책을 돈 내고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읽는 게 만화방의 시초가 되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만화가 엄청난 인기였는데 구매할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960년에는 이미 전국에 1000개에서 2000개 가량의 만화방이 생깁니다. 그게 약과인 게 1970년도에는 2만 개예요. 만화방이. 그래서 80년대에 포화 상태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만화방이 쇠락하기 시작하죠. 만화방에서는 이제 TV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60년, 70년대 넘어가면 TV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서 뭐 프로레슬링이라든지 뭐 중요한 TV 프로가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TV가 집에 없으니까. 만화방에 가서 돈 내고서 그 TV 프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앉아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내미잖아, 애들이. 그래서 만화방 주인들이 긴 작대기로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서 머리 내민 애들 어깨에 그렇게 앉게 해가지고서 TV를 보여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만화방에서는 신간이 중요하죠. 그렇잖아. 만화방에 가서 본 걸 또 보고 그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만화방에 의해서 만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대유행을 하고 붐을 일으킨 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도 있죠. 뭐냐면 사람들이 만화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책으로서 물성 있는 책으로 집에다가 놓고서 계속 곱씹어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아니 만화를 곱씹어 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일회용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만화의 사실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 거죠. 만화 산업 발전 저해의 그쵸. 큰 원인이죠. 근데 만화방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요? 일본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막 퍼지진 않았던 것 같아. 만화방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만화방이 확 퍼지고 만화방 붐이 일어나니까 이 붐을 땡겨서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화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소비로서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식이 틀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라고 해도 소비보단 소모에 가까운 소모. 거야. 어떤 일회용, 단용제에 가까운 단회성 문화로 전락해버리니까 사실 만화를 깊이 있게 작품성을 가지고서 그린다기보다는 막 순식간에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만화가들이 하루에 막 몇 권씩 냈대. 너 어떻게 하루에 몇 권씩 내? 혼자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화생을 주는 거죠. 우리 김모모 화백처럼. 아까 얘기했잖아. 뭐. 김성모 화백? 김성모 화백은 지금 약관 거예요. 당시에는 만화가 좀 유명한 만화가다 그러면은 그 문화생이 한 30명씩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이 하루에 3-4권씩 나왔대. 그러니까 만화가는 어떻게 그려, 그다음에 그 톤만 알려주고 그냥 막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싸구려 저질 만화들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나라의 어떤 만화 작화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뛰어나서 뭐 미국하고도 애니메이션 화할 때도 작업을 엄청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만화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만화책을 보면요. 국산 작가들이 쓴 만화를 못 보겠어요, 사실은. 그림은 되게 좋은데 스토리가 없으니까 스토리가 빈약하니까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작품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애장을 하고 소장을 하고 이게 문화가 돼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냥 3D 업종처럼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렇게 돼버린 게 지금 이 시초가 이럴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림 일용직 노동자에 그쵸. 가까운 거지. 네네네. 만약에 어떤 책을 냈어. 그러면 책이라는 게 1쇄만 나오는 책이 세상에 어딨냐고. 유명해졌어. 잘 팔려. 그러면 2쇄, 3쇄, 10쇄 계속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때 나오는 만화책은 1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한 번 나와서 쫙 돌면은 끝. 그러면 서울에서 만화방에서 다 돌아. 그러면은 그거 다시 회수해가지고서 지방에다 돌리고.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먼 시골에 가면은 만화책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들어왔대요. 몇 개씩 찢어져 있고. 그치.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낙서돼 있고 그런 만화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만화방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만화가들이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출판사가 이걸 악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출판사의 구조, 이 시장 구조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합동 출판사의 독점 구조로 가게 됩니다. 60년대 말에 합동 출판사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만화 출판사들이 병합한 거예요. 1966년에 방앗간을 하던 이영래 씨가 왜 방앗간이야? 실제로 방앗간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만화방에서 만화가 잘 되네. 만화 하나 해볼까? 그래서 출판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 근데 또 만화에 대해서 어떤 작가주의적인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곡식 팔듯이 난 이거 많이 팔겠다. 옛날엔 다 방앗간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만화방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영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화 출판사들이 다
병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명 합동출판사. 이 합동출판사라는 거는 정식 명칭이 아니고 한 4-5개의 출판사, 만화 출판사가 있는데 이게 다 이영래 회장이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들을 합동출판사라고 했고 이 이영래 회장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신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만화 출판사들이 다 신촌에 있었어. 그래서 그 신촌에 있는 대통령. 그래서 신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어떤 철학도 없고 애정도 없는 단순히 돈벌이를 그쵸. 위해서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강남에서 그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 만화가 그 당시에 들어와서 저 만화 그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남이 뜨고 있으니까 네 이름은 남서울이다. 왜 제 이름이 남서울인가요? 강남에 지금 기운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왔는데 내가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가 또 기운이 좋더라. 너 이름은 남제주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 싫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고 싶어도 이 사람이 그거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책이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팔리지가 않고. 그래서 출판사를 저항하려고 그 진짜 만화 그리던 작가들이나 출판사 사장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저항 운동을 해요. 그래서 출판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묻어버리는 거야. 다. 그래서 가지고서 한 1980년대에 해체할 때까지 독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만화의 질이 저하되고 합동출판사의 이 횡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뭔가 합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귀에 들리네요. 쭉쭉쭉쭉 꽂히네요. 네. 의도한 거 아닙니다. 쭉쭉 꽂힙니다. 좋습니다. 이름이 문제가. 통합출판사라고 할까요? 네. 합동출판사. 근데 이 보니까 만화 쪽에 있는 학자들은 되게 이 사건을 되게 크게 꼽아요. 합동출판사의 등장, 그다음에 이제 경무대 똥통 사건. 자꾸 또 합동출판사에서 경무대 똥통 사건. 요런 몇 개로 인해서 한국 만화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다, 저하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시장은 계속해서 커졌어요. 1969년에 1년 동안 출판본이 1,300만 권, 만화책이 1,300만 권이 팔린 거고 하루에 20종의 만화가 1,000부에서 2,000부씩 쏟아져 나왔어요. 이걸 독점했으니 신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았고 기사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만화가가 처음 오면은 이렇게 계약할 때는 그 자리에서 현찰을 막 수십만 원씩 그냥 건네고 대신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예 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걸로 신촌 대통령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화 빵 떠도 작가가 유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 만화가들이. 그래. 왜냐면 책을 써봐야 이 책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화방이 유행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사지는 않는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만화 시장, 아니 만화계는 막 커져서 만화는 유행인데 그 만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이 팔려야지 먹고 살지. 이런 구조는 근데 문화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만화뿐만 아니라 사실 음악가들도 그런 그쵸.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실 게 내가 한국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것에도 소비와 지출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문화를 소비하다가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쉽게 소비하는 문화의 이 시장 구조가 내가 점점 더 저질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지. 나 뭐 이번 주에도 어벤져스를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돈이 아깝지가 않다. 2번을 받고 돈을 뭐 25,000, 3만 원을 냈는데도 돈이 아깝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왜 이 영화를 못 만들지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건 시장 구조죠. 우리나라는 이런 정도의 시장이 안 되니까. 시장이 돼야 고급 문화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문화를 너무 이렇게 돈을 지출하지 않고 시장 없이 문화를 향유하면 저질 문화들만 양산되게 되겠죠. 근데 문화 향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치. 그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뭐지? 네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 어벤져스 팀이 한국 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제일 먼저 개봉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건 그거야.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문화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양질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돈을 여기다가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겠다. 그쵸. 그런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세련된 그렇죠. 서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도 맞지. 아니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소비하고 싶지 않았었던 컨텐츠들도 있었잖아요. 그치. 사실은. 사실은 그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생산자가 좋은 걸 만들어내고 더 예술적이고 깊이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화가가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만화가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마찬가지야. 기독교 문화에서 이걸로 생계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뛰어드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허영만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만화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 허영만 씨 인터뷰를 봤는데 그 유명한 이끼의 윤태호 작가가 허영만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기가 윤태호가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돈도 돈인데 이렇게 누가 돈을 벌기 시작해야 만화를 하려고 사람들이 달려들 것 그렇죠.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 하는데 뭐 노래를 하든 뭘 하든 기독교 문화 쪽에서 돈을 벌면 야 어떻게 사역을 하고 돈을 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고 문화로 그냥 돈을 번다라고 좀 더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또 교회 안에서는 진짜 퀄리티가 꾸진데 이건 무조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찬양 집회 같은 걸 했는데 뒤에다가 CD 사놓고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약간 강매하는데 무조건 사야 된다고. 사고 싶지 않고.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좀 그치. 또 근데 그런 요즘, 네. 어쨌든 좋은 약간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제 반면에 진짜로 그렇게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선입견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그렇죠. 요즘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CCM 다 알죠? 김보규 아, 씨. 예.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놀랐어요. 아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저도 아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되게 우리나라 CCM에서 없었던 내러티브 같은 걸 담은 찬양?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돈을 써야죠. 돈을. 그러니까 투자하듯이.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상한 데서 다운받지 말고 유료로 그쵸. 돈을 내고 그렇죠. 특히 신앙적 양심 안에서라도 더 그렇게 네. 접근하면 좋겠다. 네, 바로 그래야 그렇죠. 더 선한 것이 나온다. 그렇죠. 네. 내가 다마고치 키운다는 마음으로 다마고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본격 아재 방송 떠나는데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